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 크리에이터 조각 제작 서비스로 농산물 분석 및 유통 서비스로 세상의 혁신을 가져올 스타트업입니다. This train is express train to the unicorn.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주관하는 2022 가을 추추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이하린입니다.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다양한 청년 기업가들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창업가 정신과 혁신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입주사들은 연구원 부설인 일진창업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보육과 승명호 앙트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중 6개 기업이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해처리, 노벨라 스튜디오, 파르마코넬스, 아워튜브, 가드너스 클럽, 동주. 이들의 멋진 데뷔 무대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명호 앙트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의 이동섭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 창업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섭입니다.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12번째 추추데이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추데이를 오늘 컴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관계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그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추추데이를 2년 반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투자자분들,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더없이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2016년 9월 청년 스타트업 육성의 비전을 품은 경영대학 교우이신 일진그룹 이상일 회장님과 동아그룹 승명호 회장님의 기부로 탄생하였습니다. 현 신호정 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임 원장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으로 추추데이는 오늘로 12번째를 맞이합니다.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모티브는 기차역입니다.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창업팀들이 스테이션에 머무는 동안 크게 성장하여 혁신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추라는 오늘 행사의 이름 또한 기관차가 출발할 때 나는 증기 소리에서 비롯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링, 스티팝, 브이로거, 키도, 브루넬, 드리머리, 볼트앤넛, 천명, 수호, 디빌리랩, 펫페어톡, 루츠테크, 밀리그램 등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 스테이션을 거쳐서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이번 추추데이에는 해처리, 노벨라 스튜디오, 파르마콘 헬스, 아워튜브, 가드너스 클럽, 동주 이렇게 6팀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힘든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6팀 모두에게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가을 추추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용 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 경영대학 김상용 학장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크게 해야 되는데 이 협소한 장소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우리 학생들의 발표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우리 2022년 Fall 추추데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번 추추데이는 스타트업 연구원에서 12번째 선보이는 스타트업 데모데이입니다. 오늘 추추데이는 코로나19 이후 2년 반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면서 동시에 감사하게도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2에 대학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영대학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플랫폼인 스타트업 스테이션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팀들을 선발해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교육하고 보육해 왔습니다. 그중 6개 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스테이션과 함께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사명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출하고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여 인류가 함께 좋은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한 6개의 스타트업 팀들은 다양한 경영과 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입니다. 창업과 경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할 6개 팀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힘찬 박수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영대학의 경계를 넘어 고려대학교 전체와 외부의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스테이션 설립에 도움을 주신 일진그룹의 이윤주 부사장님 및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패널, 투자자, 예비 창업가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추추데이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키노트 스피치로 스타트업 스테이션과 연이 아주 깊은 분을 모셨습니다. 패스트벤처스 박인엽 심사역님은 추추 4기로 이미 추추데이의 창업가로서 무대에 서신 적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투자 심사역으로서 후배 기수들을 응원하러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스트벤처스에서 투자 심사역 하고 있는 박인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심사역이기 이전에 한 명의 창업가였고 5년 전에 여기 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 저희 팀을 받아주셔서 창업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때의 인연을 시작으로 다시 이런 좋은 무대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창업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발표를 못하는 대표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인사이더스라는 창업 동아리 시절 팀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저를 모두에게 처음 발표 소개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화이트아웃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대본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보고서 읽었던 너무나도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많이 믿고 의지했던 코파운더 친구 한 명이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청심환 하나를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줬던 말이 너가 너무 긴장이 되면 이거를 먹고 발표를 해라. 근데 너는 앞으로 여기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이걸 먹고 발표를 하면 이번 무대에서는 조금 잘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걸 먹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먹지 않고 노력을 하면 앞으로는 나아지겠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친구죠.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슬펐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친구를 제 손으로 팀에서 내보냈던 경험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했고 제가 많이 의지했던 친구였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와 사업의 본질을 생각하는 방향이 정반대여서 토론의 시간을 많이 쏟느라 팀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미국 비즈니스를 하는 팀이어서 한 번은 팀 전원이 한 달, 2달 정도를 미국으로 건너가서 합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사업을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멈춰있는 배보다는 틀린 방향이더라도 앞으로 가는 배가 항상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를 내보내고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반지하 하숙방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안암길 골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를 내보냈구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는 조그마한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줬던 친구들과 마음을 추스르고 합심을 하면서 매일같이 또 싸우고 밤을 새고 하면서 어떨 때는 3일 동안 1억 원어치를 팔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투자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패스벤처스도 그 당시 저희 팀을 드랍을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운적인 요소가 많았던 몇 번의 성공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비즈니스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어떤 것이 키 석세스 팩터인지 중심을 잡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큰 성공을 거두기에는 저희 팀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건을 팔았던 팀이기 때문에 성공보다 실패가 쌓이고 누적이 되면서 그 재고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올해 초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결국에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런 데모데이 자리에 몇 번 올라올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소중한 자리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좋은 무대에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황홀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의 뒤편에서는 많은 고생과 많은 사람들이 가는 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노력과 고생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매일같이 밤을 새고 사실은 이 정답이라는 것이 없는 망망대해에서 나만의 길을 찾으려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뒤에는 6팀의 창업팀이 대표님들이 내 꿈을 소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대표님들께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발표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무대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보다 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더 그럼 넌 뭐 실패만 했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이라는 게 남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4년 동안 저와 매일같이 싸우면서 끝까지 제 옆을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도 있고, 저희를 처음에 믿고 투자해 주셨던 프라이머 파트너님들과도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실패했지만 다시 세상에 위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창업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나 드리면 저희 패스벤처스도 그 과정에서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많은 창업가분들에게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역시 그보다 먼저 앞서서 많은 창업자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드려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대표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뜻깊은 스피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오늘의 주인공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각 기업의 5분 피칭을 듣고 질의응답은 10분간 진행합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패널분들의 코멘트와 질문을 먼저 받은 후 참관객 중 한두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응답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스테이션 입주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육성해 오신 박진규 교수님이십니다. 추추데이의 단골 손님이자 추추 출신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스파크랩 엑셀러레이터 본부 이희윤 상무님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신성, 기술 벤처 투자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뮤렉스 파트너스의 박진영 수석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스타트업 스테이션 선배 창업가 출신의 심사역으로서 초기 창업가의 고충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패스트벤처스의 박인혁 심사역님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초기 기업의 성장과 밸류업을 지원해 주셨고 최근 초기 기업을 위한 대표 펀드 매니저로서 중책을 맡고 계신 신한벤처투자 김승현 실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든든한 버팀목 정재호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업과 정신과 혁신으로 똘똘 뭉친 스타트업 스테이션 입주 기업의 비전을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스타트업 해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기반 농산물 유통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해철이의 권도근입니다. 제 눈에는 농산물 B2B 유통 시장이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이렇게 크고 오래된 시장에서 아직도 가격이 급등락하고 전통적인 밭대기 거래라는 방식으로 거래된다는 게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해외에도 이럴까라는 걸 찾아보는 게 이 사업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판처와 소득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구매자는 누가 어디에서 뭘 심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철이는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격 분석, 적정 매입가 분석, 새로운 방식의 거래 중개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철이는 데이터 전문 팀원, 농가 출신 유통팀, 리테일 출신 COO까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에서 기업 구매자로 이어지는 농산물 유통시장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스타트업인 만큼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철이가 어떻게 한국 농산물 시장을 개선해 나갈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농산물 소싱 파트너 해철이 대표 권도근입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애그리테크 영역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거대한 시장 규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농업하면 어떤 시장을 떠올리시나요? 생산 영역에서는 스마트팜이 등장했습니다. B2C 유통에서는 새벽 배송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훨씬 더 거대한 B2B 유통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복잡한 유통 과정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지적되어 온 이 문제가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국 농업 시장의 두 가지 특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농산물 가격 변동이 극심한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내수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여기서 폭락이라 하면 10%, 20%의 얘기가 아닙니다. 2배, 3배 떨어지는 과정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여전히 생산이 소형 농가 중심으로 매우 파편화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산은 소형 농가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구매는 대부분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주체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연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간 직거래를 의미하는 계약 재배율은 지난 20년간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은 왜 직접 구매하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자는 이를 구매한다는 리스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지겠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일이 구매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유통 과정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분석을 기반으로 가격을 예측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거래자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면 직접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철이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소싱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철이는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분기별로 가격을 예측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작물별로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를 분석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이를 이용해서 구매와 판매 시기의 가격을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작물의 구매 조합과 구매 조건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구매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생산자와 구매자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필요한 온 오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네, 이렇게 구매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사람의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해처리는 구매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전처리를 하고 적재를 합니다. 다양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이 데이터들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가격이 상승할 작물을 선정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작물을 구매하고 나면 1단위로 가격을 예측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정하여 적합한 채널의 판매까지 진행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실제 오퍼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할 작물로 양파를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부터 중간 각종 오퍼레이션, 최종 판매까지 팀원이 직접 하나하나 다 수행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액 8천만 원치 매입을 해서 1억 정도의 수익을 내었고, 이 과정에서 농가도 소득이 향상되고 기업 구매자도 구매비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통 과정 단순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처리는 기업 대상 납품에서 출발해서 기업의 농산물 MD를 대상으로 한 구매 대행으로, 그리고 작물 종류도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데이터 수집, 분석, 프로토콜 각 영역에 촘촘한 고도화 계획을 세워서 팀원들이 한 단계씩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증 고도화 단계를 거치고 난 후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 MD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와 농산물 소싱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팀원 6명이 모였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이러한 사업이 어느 국가든 하나씩은 꼭 필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기업인 만큼 도전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도근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패널분들은 자유롭게 질문 혹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멋진 사업 잘 발표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이제 잘 취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었는지, 저희 데이터 취합에 있어서 어떤 좀 경쟁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이제 접근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원래도 제공되고 있었는데 비정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뭐 사진으로 붙어 있다거나 월보에 PDF로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분석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영역은 생산지에 있는 정보는 사실 발로 뛰지 않으면 수집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지금도 누가 뭘 심었고 어떤 이제 뭐 품종을 심었고 작황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발로 뛰면 수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팀원들이 발로 뛰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상대하는 농가가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팀원분들이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 농가가 매스 어답션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팀원분들이 못 띄고 무언가의 다른 장치나 아니면 농민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우리 플랫폼에 올리게 해야 되는데 그 동인을 어떻게 만드실지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지적이시고 저희 팀도 그 부분을 프로덕트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텐데요. 가령 저희와 거래를 하려면 지금 어떤 면적에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를 입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게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프로덕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는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훨씬 큰 인도도 인공위성 이미지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작물이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심연되어져 있는지를 다 대시보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적용해 나갈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패널분께서 생산자 쪽을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작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구매처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질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구매처를 두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곳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식자재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뭐 마켓보로 푸드팡, 푸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보고 실제로 현재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저희가 납품했을 때 구매비를 감축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납품처는 가공 공장인데요. 여기는 더 잘 모르실 텐데 지방에 가면 이제 양파, 마늘 이런 거를 까서 동원 같은 곳에 납품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들도 연매출이 100억씩 하는 곳들인데 다들 소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희가 구매가를 낮춰서 납품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구매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온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작물을 선정하시고 뭐 생산자 쪽도 소싱을 하시고 구매자도 소싱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모든 밸류 체인을 커버하는 식으로 실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앞으로 스케일업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일부 부분은 아웃소싱하거나 파트너십으로 해결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점점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구매 영역, 분석과 구매 영역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뒷단의 오퍼레이션은 외주를 통해서 협력사와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적정한 가격선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을 찾아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공급자는 더 비싸게 팔고 싶을 때고 이제 그 수요자는 가장 저렴할 때 사고 싶을 텐데, 그 지점을 찾아주면서 그래도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유통 구조를 우리가 축소시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유통 구조 어떤 걸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장하면은 이제 세상에 어떤 유통이 사라지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두 단계의 유통 과정을 축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밭대기라는 용어가 잠시 등장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산지에서 배추로 치면 배추의 생산량의 90%가 산지 유통인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수집을 하십니다. 이제 분들이 10,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집 과정을 저희가 이제 일률화해서 하나 대체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여러 밸류 체인을 통해서 결국 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수수료, 상하차료가 또 묻기 때문에 기업은 최소 그 경매 수수료에 벤더를 또 끼기 때문에 납품 수수료가 또 붙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해결하는 것만 해도 5에서 10%가 감축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저희랑 거래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일부 증가하고 구매자들의 구매비가 일부 감축하는 수준인데, 저희가 거래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농산물 유통 전반적인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해철이는 저희 포트폴리오사인데요. 네. 그때 저희 IR을 해주셨던 당시에 저희가 대표님이라는 사람에 너무 열광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는 또 그걸 자랑을 하고 싶어서 대표님의 백그라운드상 이 되게 많은 시장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왜 이 시장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우리 팀은 왜 잘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약간 개인사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집안에서 자라서 이제 제가 크면 결국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할 때 자금이나 경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시장을 봐야 될까를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시장을 다 깔아놓고 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팀원들 중에 농가 출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촌 시장을 보게 되었고, 이 시장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면서 자금 확보가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거의 다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크레딧이 안 잡히고 대출을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업 자체가 먼저 자금을 투입해서 농산물을 심고 나중에 판매가를 수취하는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대체 자금을 유통하고 있지? 라고 해서 보기 시작하니 이 밭대기라는 선도거래라는 걸 하고 있는 거고, 밭대기의 결과 가격이 폭등해도 농민은 하나도 수치를 못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계약을 파기해서 밭을 갈아엎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 밭대기라는 거에서부터 지정을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젊은 애들이 내려가서 뭐 농민들도 만나야 되고 가공공장 사장님도 만나야 될 때 이제 저희 농가 출신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한 분 한 분 대화를 했고 신뢰를 쌓아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팀입니다. 웹소설 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한 노벨라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원고 끝! 아, 또 날아갔어? 수정할 때마다 원고를 이메일이랑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네.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럴 땐 노벨라를 써봐. 노벨라는 웹소설 작가를 위한 올인원 저작 도구입니다. 노벨라는 사용한 자료와 작성한 원고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모든 동작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편하게. 스플릿뷰를 이용하면 여러 창을 띄울 필요가 없고, 조판 양식 프리셋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 원고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 저장으로 안전하게 원고를 보관하고 강력한 버전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스토리 빌딩과 관리도 한 번에. 실시간 공유와 코멘트 기능을 이용해 더 이상 이메일과 카카오톡 없이 원고를 주고받고 태그할 수 있어요. 웹소설 작가를 위한 올인원 창작 도구 노벨라.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노벨라 스튜디오 대표 방준혁입니다. 저희는 웹소설 작가들의 저작 환경을 혁신하는 소프트웨어 노벨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웹소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웹소설 시장은 기존의 단행본 시장과 비교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단행본 시장의 작가님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출간하는 것에 비해서 웹소설 시장의 작가님들은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최소 5,000자 이상의 글을 써야 하고, 이렇게 쓴 글을 플랫폼 쪽으로 이제 유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시장에서 과연 작가님들의 작업 방식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랍게도 20년 전과 같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워드 프로세서를 글 쓰고, 이렇게 나온 HWP 파일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출판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워드 프로세서의 한계는 명확한데요. 이제 관리해놓은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기존의 이런 로컬 폴더 구조로 해서는 자료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원고 작성 외에도 이제 작가님들이 세계관이라든지 플롯이라든지 작성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지금 워드로는 사실 이렇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렇게 미봉책으로 엑셀로라도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피드백 과정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이런 저작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고요. 에디터에다가 그리고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클라우드에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 기반의 간편한 UX 제공하고 있고요. 네, 파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플릿뷰 기능과 그리고 모바일 조판 프리셋으로 모바일 가독성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버전 관리 기능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품의 캐릭터라든지 플롯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웹을 통해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메일과 카카오톡 없이 피드백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놀라운 점은 저희가 아직 되게 초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가님들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트위터에서 저희 제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품 내부에 있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트위터에 본인이 쓴 글을 공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작가님들은 먼저 나서서 유료화나 아니면 그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는데 3주 만에 850명 이상의 작가님들이 1,400만 원의 금액을 정도 후원을 해주셔서 유료화에 대한 태핑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로 이제 결국 저희 제품을 좋다고 이야기해 주신데요. 네, 결국 공통점으로 나오는 점은 이제 노벨라는 정말 쉽고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 날카롭게 필요한 것만 잘 담았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5월에 정말 기본적인 MVP 출시했고,
지금 이제 11월 현재 시점에 한 WAU 기준으로 1,200명 정도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WAU 분의 DAU 비율 동안 꽤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기존 유저들도 확실하게 이제 잡고 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성장 추세 놓치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런 스토리를 연재하시는 작가분들의 어떤 스탠다드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 다양한 이제 BM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빠르게 태핑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 프리미엄 구독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리미엄 구독 모델로 이제 서비스 지탱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를 IP 영역으로 이제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3명밖에 없는 작은 팀이어서 올해까지는 정말 제품에만 미친 듯이 이제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23년도부터 저희 제품 사용하시는 작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BM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3명으로 이렇게 벌써 실사용 가능한 제품 만들 수도 있는 팀인데요. 또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네, 1학기 이제 2월부터 학교 병행하면서 이렇게 MVP 제품 이제 서비스했고, 그리고 저희 법인 설립도 전에 이제 프라이머에 투자 받아서 또 오늘은 이렇게 추추데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말로 이제 고객에 집중해서 집요하게 이제 고객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 제품에 빠르게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벨스튜디오 방준혁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준혁 대표님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작가를 확보한다는 것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IP 시장으로까지 확장 가능성을 상상하게끔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뭐 허들이나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발표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작가분들에게 이 서비스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에서는 너무 좋은 점만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팀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아직 개선해야 될 상황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UX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최근에 좀 제 경험을 하나 공유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제품을 이제 하나 써봤는데 그 제품이 이제 2페이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2페이지 제품을 쓰면서 이제 결제까지 했을 정도로 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이제 페이지도 여러 개 생기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쓰는 경험은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저희도 기존의 한글보다는 편하면서도 뭔가 이제 무거운 어떤 소프트웨어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위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아니면 뭐를 줄여야 할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오히려 기능을 되게 빨리빨리 붙이기보다는 요즘에는 어떻게 정말 적합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서비스일까, 시장 사이즈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내에서 이런 웹소설 저작을 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로,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 또는 이제 웹소설이 아니어도 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뭔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연재를 생각하시는 작가님들은 저희는 이제 4만 명 밑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팬픽이라든지 조금 짧은 형태로 이제 연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포스트 타입의 연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한 25만 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왜 많은 지표들 중에서 WAU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10월부터 이렇게 확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장 드라이버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작가분들의 이제 어떤 지필 패턴이 저희 걸 이제 쓴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WAU 안에 들어오면 평소에 이제 저희 걸로 집필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업 작가들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일매일 접속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업으로 쓰시는 분들도 이제 일주일에 보통 한 번, 두 번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WAU를 좀 중요한 지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지표가 확 뛰었던 이유는 사실 그 전까지도 이제 그냥 그 전까지 이제 낮았던 이유는 제품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에 한번 리뉴얼을 크게 거쳤는데요. 그때 이제 조금 제품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작가분들이 되게 좀 한정된 커뮤니티에 계세요. DC 인사이드 아니면 트위터 아니면 네이버 카페.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제품 리뉴얼하면서 몇몇 분들이 홍보해 주시면서 갑자기 이제 바이럴 뛰면서 한 번에 좀 올랐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글로벌은 지금 좀 단기간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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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저도 그 먼저 교수님 질문과 연계해가지고 사실 들으면서 이제 웹소설 작가면 저희 서비스를 딱히 안 쓸 이유가 없다고 느꼈는데, 그 해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 웹소설 작가가 있을 것 같고 그들이 우리나라 작가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해외도 충분히 저희 같은 서비스를 쓸 니즈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 같은 프로덕티비티 툴 같은 게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해외 유사한 어떤 프로덕트나 아니면 제품 같은 걸 보신 게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지금 네, 그 미국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투자받은 제품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원래 이제 파이널 드래프트라는 제품을 이제 패키지형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제품을 이제 클라우드로 옮긴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도 이제 또 원래 이제 글로벌로 제일 많이 쓰이는 저작 도구가 이제 스크리브너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항해서 그 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나온 데블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데블 같은 경우는 아직 이용자 수가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한 10,000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 프로덕트성상으로 완성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프로덕트적으로 가장 뭐 단시일 내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지금은 이제 웹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이랑 그리고 이제 한글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HWP 파일로 이제 임포트를 하고 엑스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스위칭 코스트를 되게 낮추려면 기존에 한글 쓰는 유저분들을 쉽게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HWP 임포트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검색, 그리고 HWP 호환 이렇게 3가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새 이제 플랫폼들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전업 작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굉장히 활발하게 또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뭐 퍼블리나 그런 거 이제 연재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처럼 뭐 테크 백그라운드에 계신 분들은 노션을 쓴다거나 이제 다 각자 자기 그 주변에 익숙한 툴들이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인 한글을 쓰는 일반 작가가 아니라 요새는 그런 작가의 경계도 너무 다양해져서 쓰고 있는 경쟁 툴이 훨씬 다양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니 웹소설 쓰시는 분들은 뭐 노션이나 이런 툴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마크다운 문법이라든지 HTML이나 이런 게 결국 이제 또 문서 저작이 있어서 호환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걸 왜 안 쓰냐고 많이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툴들은 결국 좀 비즈니스나 아니면 IT 쪽에 많이 타겟이 가 있다 보니까 좀 쓰기 어려워하시는 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객분들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생명에서 전략투자본부에 있는 한지웅이라고 합니다. 그 웹소설 영역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부캐나 이런 형태로 뭐 여러 롱테일에서 작성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현재는 좀 GPL의 관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웹소설은 형태의 특성상 원소스 멀티유즈처럼 상방이 많이 튀어 있는 소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런 그 후속의 퍼블리싱이나 뭐 런치패드 같은 형태의 그런 그 사업적인 부분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마지막 부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죠. 그 혹시 지금 GPL 말고 네네. GPL된 이 작품을 뭔가 매니징 해주거나 아니면은 퍼블리싱 해주거나 이런 뒷단의 비즈니스를 좀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결국 이 시장에 있으면 IP를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 작가단이랑 이제 독자단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독자단은 이미 네이버, 카카오, 리디라는 강사들이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작하는 건 저희는 조금 힘들다고 봤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저희가 작가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빠르게 이제 바이럴로 어떤 스탠다드한 제품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쪽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CP나 그쪽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벨라 스튜디오였습니다. 멘탈 헬스케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파르마콘 헬스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졸업인데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상담은 자신 있는데 내담자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온라인 마케팅, 센터 수수료, 상담 중개비 돈만 내다가 내 상담소 열 수 있는 건가? 복잡한 건 이제 프루프가 도와줄게. 앱을 통해 손쉽게 일상의 기분들을 남겨두면 나를 잘 이해하는 상담사와 매칭이 되고 코멘트부터 차근차근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상담사와 영상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회차에서 나눈 이야기와 조언들을 전달받고 보관할 수 있답니다. 상담사는 태블릿을 통해 더 많은 내담자를 찾고 꾸준히 관리하고 더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라면 누구나 프루프 속 상담소를 열 수 있으니까요. 내담자가 바라던, 상담사가 바라던 멘탈 케어. 프루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대면 심리상담 사후관리 솔루션 프루프를 개발하고 있는 저는 파르마코넬스의 박주빈이라고 합니다. 네, 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중학교 시절부터 작년까지 총 3차례 심리상담을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생각해보니 상담은 3번째나 받았는데 좀 내용들이 비슷한 이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유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재발이 되는 상황이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나만 겪는 불편함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한번 좀 내담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상담을 경험해보신 분들을 뵈니까 실제로 좀 지속적으로 상담이 끝나고서도 생각을 정리하고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게 상담 받을 때만 좀 위로받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좀 수치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상담 후에 홀로서기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약 70%쯤 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 실제로 내담자분들이 상담이 끝나게 되면 연장과 종결 이렇게 2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연장은 결국엔 똑같이 1회당 10만 원씩 내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비용이 발생하고요. 종결을 하게 되면 상담 의존도가 아직 높은 상황에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애프터케어, 즉 사후관리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담이 적은 비대면으로 그 상담사분이 일상 회복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최초의 심리상담 사후관리 솔루션 프루프 애프터케어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담자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루프 앱과 그다음에 상담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스 이렇게 2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앱에서는 내담자분들이 감정을 좀 간편하게 작성을 하셔서 이거를 상담사분과 공유를 할 수 있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상담사분이 직접 매 회차별로 마음 처방전이라는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상담사 사스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상담사분들은 이 내담자의 앱 내 활동을 통해서 내담자분들 좀 더 심층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고, 화상 상담 솔루션 통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능들로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이러한 감정 메모와 코멘트 기능으로 상담사와 내담자분이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감정 메모들을 분석한 위클리 리뷰, 그리고 상담사와 함께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점검하는 월 1회의 세션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베타 테스트에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막 저번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로서는 사실 마케팅 예산은 그렇게 쏟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163명이라는 신청자분들이 10일간 들어와 주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주신 분이 사전 질문에서 92%,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중간 질문을 받으셨던 이제 참여자분들께서는 100%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저희들이 사후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헬스케어에는 이렇게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4가지 도메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후관리 파트가 사실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주목받는 도메인인데요. 에포터라는 이런 뭐 성형 분야에서의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닥터 다이어리, 캐스퍼 이런 여러 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멘탈 헬스케어 쪽 도메인에서는 이 사후관리 파트가 니즈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국내 플레이어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멘탈 헬스케어의 사후관리 파트 최초의 플레이어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켓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먼저 국내 심리상담 사스 시장부터 들어가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먼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 후에 향후 1조 원 규모라고 추산되는 국내 멘탈 헬스케어 시장으로 발돋움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먼저 애프터케어를 특장점화 시켜가지고 사스로 만들어서 심리상담 센터에 이제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얹혀서 대규모 상담 센터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린 후 향후 심리상담 플랫폼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저희는 이런 심리상담에 되게 진심 있는 사람들로 모여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받아봤고 다른 팀원분들도 상담에 이제 받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저희들 팀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요, 상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두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고 실제로 베타 테스트에 대한 협력도 받으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멘탈 케어로 현대인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더하는 프루프 파르마코넬스의 박주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널분들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에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멘탈 케어 시장 내에서 뭐 예방이나 치료에도 되게 다양한 앱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 내담자라고 하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앱을 통해서 먼저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내담자를 저희 플랫폼에 다시 유입시킬 무언가의 요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측면에서 그 예방 치료 앱을 하는 사업자들이 저희와 같은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많이 출시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그 내담자분들을 저희 앱으로 다시 끌고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 플레이어들이 이제 사후관리 파트까지 확장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사실 고민도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후관리 파트를 제대로 이제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라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플레이어들, 특히 이제 치료 파트에 있는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주된 서비스가 내담자가 상담사를 찾아서 일회성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상담사분들께서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라포를 쌓기가 정말 어렵고 어차피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진짜 상담이라기보다는 알바로서 그냥 사용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들은 사실상 사후관리 파트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전통적인 심리상담 시장인 대면 센터
시장을 주목을 해서 그 시장에는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계신 내담자분이 실제로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직접 먼저 저희 애프터케어 서비스 쪽으로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저도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방금 말씀 주신 이유로 B2C로 바로 유저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담센터 통해서 B2B2C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애프터케어 쪽은 상담센터에서 쓰는 솔루션이 없어서 우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하시지만 확장해서 2단계로 하시려고 하는 상담센터 솔루션으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 경쟁자가 없는지 또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들이 애프터케어 쪽으로 기능을 확장했을 때 또 앞서 패널분이 하신 질문이랑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실제로 애프터케어 부분에서는 사실 솔루션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상담사분들을 상담센터를 타겟을 한 좀 비즈니스 솔루션이 존재는 합니다. 이제 아직 그쪽도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 팀이 하고자 했던 게 그런 상담 비즈니스 솔루션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피벗을 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이 상담사분들에게 이 비즈니스 솔루션으로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첫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유는 사실 상담사분들의 특징인데요. 상담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뵀는데 대체로 굉장히 좀 기술 친화도가 낮으시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사실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애프터케어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상담사분들에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익 구조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라서 이 애프터케어만을 위한 사스를 선제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장에 그 상담사분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시장을 추산을 해주셨었을 때 이 상담 시장에 이제 사스 시장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이게 기존의 이 시장에서 상담사들이 이제 내담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든 지금 뭔가는 하고 계셨을 텐데 어떤 비용들 이런 바보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었었는지 우리가 그 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어떻게 추산을 해놓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 사스 시장, 심리상담사 사스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통계나 이런 데이터들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시장 추산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수익 모델,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상담사 한 명당 7만 원이라는 과금 구조로서 접근을 해가지고 전체 상담사 숫자와 곱해서 사실 예상 매출, 연 매출 단위로 시장을 추산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 시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담사 혹은 상담센터를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켓 안에 파이를 얼마나 가져가냐가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서비스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베타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는 대로 저희와 이제 베타 테스트 협력해 주신 곳의 센터부터 시작해서 좀 그 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빠르게 좀 센터들을 이제 팔로를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담자 관리에 사용하는 다른 뭐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비용들이 있으셨을까요? 센터들에서?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부분의 상담사는 사실 엑셀이라든가 한글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사실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양식도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센터별로 다 다르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안 하는 센터가 몇 군데 좀 계시고요. 물론 이거를 위한 센터를 위한 관리 솔루션이 존재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에서 활개를 딱히 못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추가로 질문 드리자면, 그 비즈니스 솔루션, 업무 처리 솔루션으로 확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상담 중개까지도 이제 노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중개 서비스로의 확장이 어떻게 심리스하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결국에는 사스로 하고 싶었던 거는 최대한 많은 상담사분들, 어떻게 보면 서비스 공급자분들을 확보를 하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대로 이 공급자분들을 데리고 플랫폼을 만든다면 사실 그 규모가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보다 훨씬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은 전체 상담사의 약 1% 이내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사스 시장으로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다가간다면은 그 1%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그 플랫폼을 만든다면은 어느 정도 밸류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점은 사실 그 상담사분들 중에서 전체의 30%에서 40% 가량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 서비스나 고객 유치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센터로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서 약 40%에서 60% 수수료를 뜯기면서 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고객 유치가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빠르게 이 프리랜서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포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네, 혹시 참관객분들 중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르마 코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아워튜브입니다. 아워튜브는 누구나 쉽게 유튜브 채널에 투자를 해서 유튜브 채널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성과로 수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크리에이터의 많은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아워튜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과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유튜브 채널에 투자를 해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함께 유튜브 채널을 키워나갑니다. 아워튜브는 빠르게 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시장을 개척해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크리에이터와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 산업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에 컨텐츠를 생산만 하던 크리에이터와 소비만 하던 이용자가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키워나가는 생태계는 더 많은 컨텐츠 규류 활성화와 더 빠른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활발한 컨텐츠와 정보의 교류로 빠르게 성장한 이용자들이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가는 양질의 가치는 세상을 혁신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컨텐츠 교류 시장을 선도하는 아워튜브 서비스를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유튜브 채널 투자를 위해 검증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이용자들의 투자가 있을 경우 더 큰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nvest in Creators, Expand the World.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 세상을 빠르게 넓히는 아워튜브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조각투자 플랫폼 아워튜브 최준영입니다.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유튜브 보시다 보면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급성장을 이루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채널도 있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의 광고 매출액은 매년 4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만큼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도 해당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젤리스맥과 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영상 콘텐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 단위의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에 대한 투자는 대형 크리에이터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규모의 잠재력이 높은 크리에이터들은 배제되기 십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워티브는 크리에이터에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형 규모의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주고, 기존에는 이렇게 고성장의 크리에이터 산업에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로 저희가 발돋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에 대한 권리인 광고 수익 청구권을 아워티브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형태로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용자는 아워티브로부터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 청구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크리에이터의 투자 참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용자가 구매한 광고 수익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달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성장으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이 발생시키는 광고 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권리의 값어치 또한 올라가서 이후에 더 높은 금액에 판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수익 또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이러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서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를 더 양질로 만들고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앱 형태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실제로 유튜브 채널 투자를 참여해본 이후에 액션들은 저희 받은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투자 참여를 하기 이전보다 투자 참여를 한 이후에 영상 콘텐츠가 더 재미있게 느껴지더라. 그리고 기존에는 단순하게 영상 콘텐츠를 보기만 하고 그냥 껐는데 이제는 좋아요도 더 누르고 댓글 참여도 더 하고 공유하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추천을 해주게 되더라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액션을 하는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10명, 20명일 때는 큰 효과가 없겠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만큼 유튜브 채널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당 유튜브 채널에 투자한 이용자들은 함께 광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투자자들이 크리에이터에게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시장은 이전에도 시도되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NFT와 암호화폐 형태로서 실현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에 있어서 이용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 아워티브는 그에 반해서 수익에 대한 권리라는 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구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크리에이터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조금 더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시장의 니즈들을 맞춰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앱 형태로 베타 서비스 운영해서 회원 450명과 누적 투자액 4,500만 원을 현재 달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에 내가 직접 투자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 서비스를 인지시켜주는 것부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로 유튜브 채널에게 모의로 투자 체험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웹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인지시켜주면 그들이 유튜브 채널의 투자 경험을 완료하는 때까지 전환율은 75.9%로 나왔고요. 모의 투자 체험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79.7%는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스토어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 채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서비스를 인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후에 높은 전환율을 보이면서 저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시드 투자 유치를 보낸젤스로부터 마무리를 잘 해서 현재 MVP 검증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협업을 해서 혁신금융 서비스 선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정식 서비스 런칭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저희가 MCN으로의 사업도 확장도 하고, 중소형 규모의 크리에이터들만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크리에이터들도 저희가 타겟을 해서 저희 포괄적으로 유입을 시키고 크리에이터 종합 플랫폼으로서 발돋움해 나가는 게 저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8명의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서비스 디벨롭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공유 산업을 혁신하고 크리에이터 투자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아워티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영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상상해 보면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좋은 성장하는 시장에서 큰 획을 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스포터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IP 플레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초반에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 중에서 조각 투자라는 것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큰 크리에이터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많은 스타트들이 진입을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 규모의 크리에이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사례로서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작은 규모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성장하는 채널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채널들일수록 이용자들이나 시청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강한 팬심을 가지는 경향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에 일반인들의 투자 참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는 것과는 별개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시장을 타겟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중소형 크리에이터를 타겟하는 만큼 어떤 크리에이터가 더 많이 성장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팀 내부에서는 어떤 로직으로 그런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크리에이터라는 건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사실 크리에이팅이라는 그 활동 자체는 예술의 영역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특히 중소형 규모의 크리에이터들은 본인만이 비전이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들이 성장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크리에이팅 활동을 하는 그 팀과 그 매니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요. 또한 이용자들과 얼마나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지나 혹은 다루고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보통 초기 팀에는 사실 이 법률 자문가분이 잘 안 계신데 저희는 계시더라고요. 아마 대표님께서도 무언가 어떤 사업적 혹은 법적 리스크를 아마 걱정하셔가지고 그런 분을 모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예상하시는 뭐 법적인 리스크 혹은 사업적 리스크는 어떤 게 있다고 상상을 하거나 혹은 생각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뮤직하우 이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와 같이 이제 조각 투자라는 신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이제 검토가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해당 시장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액션들이 나올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조각 투자라는 그 신산업에 대한 비전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보시고 이 시장을 우리가 그냥 죽이지 말고 그래도 여기서 좋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조각 투자라는 신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공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 토대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혁신금융 서비스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조각 투자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 전부 다 혁신금융 서비스 선정을 위해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투자 상품으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조각 투자를 했을 경우에 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 쉐어가 광고 수익 쉐어가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광고 수익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엄연히는 이제 애드센스에 대한 수익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가 출연을 하고 그 광고를 보면 그만큼 그 조회수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 수익금에 대해서 타겟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PPL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뭐 멤버십을 통한 수익이라 후원 그 정기적인 수익이라던가 후원 수익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겟을 하지는 않고요. 애드센스에 대한 광고 수익 명확하게 구글에서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에만 타겟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터랑 투자자 간에는 어떻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애드센스 수익을 100% 투자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분을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소량씩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광고 수익 청구권의 뭐 10%를 이용자들에게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광고 수익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발생했다라고 하면 10만 원을 이용자들에게 지급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제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정산을 해드리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통 P2P들도 처음에는 저희 같이 이제 개인으로 인한 자금을 모으다가 나중에 결국은 규모의 확장을 위해서 전통적인 금융사들을 많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델이 저는 스포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역시 아마 그 IP 파이낸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혹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에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가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그쪽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하는 투자 행위와 일반인이 하는 투자 행위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크리에이터와 같이 팬심이 가미되어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일반적인 조각 투자 시장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돈을 얼마 넣고 수익률이 얼마 나오느냐가 사실 핵심적인 요인인 거고요. 내가 어떤 조각 투자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품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서 돈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핵심인 거지, 내가 이 부동산에 애착이 있어, 예술품에 애착이 있어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조각 투자 시장이나 크리에이터의 영상 콘텐츠나 채널을 활용해서 조각 투자하는 시장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팬심이 가미된 형태의 투자 시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했었던 투자 영역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뮤직하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아이유와 같은 연예인이 내놓은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거든요. 실제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0분의 1을 쳐줄까 말까의 수준인데도 그렇게 높은 금액의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액션을 취하는 거고요. 근데 기업에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밸류에이션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업이 투자 시장에 참여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금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팬심이 가미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따로 있고 저희는 그 시장을 먼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이즈가 더 커지고 채널 규모도 더 커지게 되면 기업과 일반인을 같이 투자자로서 모집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그렇게 팬싱 기반의 참여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얼리 유저들로 이제 처음 들어오실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이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시면은 정말 그런 수익을 바라보고서는 들어오는 유저들도 결국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원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수익에 대한 압박을 크리에이터한테 준다라든지 그런 것도 좀 오히려 좀 변질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투자금을 받게 되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건 사실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는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저희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심이 가미되어서 비싼 금액에 구매를 하신다라던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저희 서비스가 현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형태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저희 서비스가 더 확장이 되고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저희 서비스에서 탄생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크리에이터한테 이만큼 현재 투자를 했는데 충분히 난 받고 있는 것 같아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고 그게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워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닿는 족족 식물을 죽이시는 식물 킬러이시라면 이 팀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드너스 클럽이 여러분을 식물 금손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식물 집사를 위한 가드닝 커뮤니티 일정 관리 서비스 가드너스 클럽의 대표 서원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물 집사 또는 가드너라고 부르죠.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가드너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식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내는 프로 가드너이지만 그 반대편에는 손만 대면 식물을 죽이고 마는 일명 연쇄살초마들이 있죠. 손만 대면 식물을 죽이는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공통된 변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식물을 키워야 할지 몰라서, 또 언제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와 언제, 이것이 그들이 연쇄살초마가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고민에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다 정제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식물 집사들은 본인들이 가진 가드닝 정보와 이미지를 기꺼이 공유하는 커뮤니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가정에서 우리는 MVP 테스트를 진행했고 타겟 이용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해 자체 가드닝 컨텐츠에 대한 고객의 수요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드닝 일상 공유 프로젝트 풀멍을 통해 식물 집사들이 직접 자신의 가드닝 일상을 사진과 한 줄 평을 통해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약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96명의 가드너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드너스 클럽이 자체 개발하는 온라인 식물 사전의 개발 과정에 게재될 식물 표지 사진을 실제 가드너를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4주간 진행한 결과 567명의 가드너가 총 919장의 사진을 자발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MVP 테스트는 단순히 가설 검증 이상의 성과를 저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받은 제출물들을 다시 콘텐츠화함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달 계정 수와 프로필 방문 수가 급속도로 상승하였고 이 결과 최종적으로 2,869명의 팔로워와 20%의 높은 콘텐츠 참여율을 지닌 작지만 단단한 커뮤니티 팬덤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실제 식물 집사들이 정말로 원하는 가드닝 커뮤니티 가드너스 클럽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가드너스 클럽의 매거진과 식물 사전은 다양한 가드닝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가드너 인터뷰, 가드닝 브랜드 PT, 학명 기반 식물 사전은 초보 식물 집사가 더 이상 연쇄살초마가 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지역의 나와 같은 식물을 키우는 가드너들을 엮어주는 가드너스 클럽 커뮤니티는 나의 반려식물을 자랑하고 나만의 가드닝 팁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가드너스 클럽은 가드닝 일정 관리를 완전한 자동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지역의 기상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이 스케줄러는 보다 세밀한 식물 관리가 가능하고 이에 더해 각 일정 단계별로 필요한 아이템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가드너스 클럽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드너스 클럽이 직접 발굴한 브랜드를 고객에게 연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 및 입점 수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시장 세분화 역시 전체 국내 정원산업시장 규모 중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원예 자재 및 도구 시장을 최초 진입 시장으로 설정했고 실제 저희 팔로워 분석을 통해 저희 팔로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현재 가드닝 시장을 리드해가는 계층인 25세에서 44세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저희 가드너스 클럽은 대표,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라는 이름 외에도 공통적인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식물 집사라는 점인데요. 우리는 직접 경험한 가드닝의 가치를 사용자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팀이 되고자 합니다. 누구나 식물을 잘 키우고 싶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가드너스 클럽은 이 뿌리 내림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원재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황칠나무 집사입니다. 네, 저는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데스크 리서치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는데 그거보다 한 발짝 앞서서 제 주변 사람들의 행위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흥미롭게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은 사실 가드닝이라고 하면 상품 판매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커뮤니티부터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사실 사전에 앱이나 웹사이트를 찾지 못해서 인스타그램으로 그것부터 더 시작을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시작한 이유는 타겟 고객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라는 데에서 기인해서 프리토타이핑을 돌려보기에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한 거였고요. 또 다른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현행으로 가드너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들이 대부분 폐쇄성을 가진 커뮤니티 성향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이 저희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 일단 저희가 상품 판매보다 커뮤니티 구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시장의 변화하는 추세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일단 전체 가드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고 있는 추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식물 소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말은 결국에는 용품 시장으로서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의 선진 가드닝 시장들의 공통적인 형태입니다. 그 형태를 우리나라가 후행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용품 시장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봤고, 용품의 사용은 결국에는 식물의 성장 과정에 따른 추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키우는 식물의 품종과 그 일정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컨텐츠 기반의 일단 커뮤니티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님, 보다 보니까 이제 식물 사전이 기능으로 들어가 있던데 보통 흔히 하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식물 사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획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드리면 좀 너무 식물 덕후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자주 안 하려고 하는데, 같은 식물을 부르는 명칭이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정립하고 그 데이터를 심도를 깊게 내려가야 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나 정보 제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같은 내용의 식물에 대한 정보가 파편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명칭이든지 간에 가장 변하지 않는 기준인 학명을 기반으로 온라인 식물 사전을 정립을 했고, 그 학명의 하위 항목으로 달리 불리는 별칭들을 하위 항목으로 종속 변수로 넣어서 어떠한 다른 명칭들로 검색하더라도 학명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그 검색 결과가 모일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식물 사전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 커뮤니티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 순도 유지가 되게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처음에 커뮤니티 모집할 때 어떤 방법을 썼었고, 혹시 요청을 했을 때 뭔가 반발을 얻었다는 한 케이스는 없으셨어요? 사실 이게 계속 미담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요청을 드렸을 때 단 한 번도 거절을 하신 분들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마음이 참 따뜻하시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정보를 나누는 데에 꺼리낌이 없으신 그런 어떻게 보면 고객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주변에 식물 덕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우리 채널을 알리고 유저들을 유입시키는 수단으로 컨텐츠를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 제작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100% 하시는지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좀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뽑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플랫폼에서 가드너들이 좀 많이 이용한다는 플랫폼의 모든 게시물을 크롤링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분석해서 빈출되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련된 컨텐츠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쪽 시장 자체도 용어나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의 분류 자체도 굉장히 미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정립해 나가면서 컨텐츠로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초반에 저희가 유저 테스트 하실 때 인스타그램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여성 고객층이 많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뭐 기사에서 되게 그런 식테크 이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막 몬스테라 거래하고 막 그런 굉장히 식물 덕후들 나오는 거 보면 주로 남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타겟층이 여성이 된 게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 네, 실제로 좀 지금 여기 그 식물 집사들 중에 정말 헤비한 유저들은 좀 남성층이 더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도출했던 팔로워 수 비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2차 자료들의 리서치 결과랑도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헤비 유저가 남성의 비율이 높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개인에게 하나의 계정이 부여되고 그것이 커뮤니티 내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쌓아가는데 헤비 유저 한 명이 소비자로서는 매력이 있겠지만 컨텐츠 생산자로서 매력이 그만큼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조금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네, 혹시 참관객분들 중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응답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너스 클럽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팀입니다. 여러분의 웹툰 세계관을 확장할 팀 동주입니다. 한계가 없는 무한한 연재 공간 속 독자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스피노프를 통해 만날 리 없던 웹툰과 독자가 만나다. 국내 최초 자유창작 웹툰 맞춤 추천 플랫폼. 취향에 맞게 생성되는 나만의 차별화된 리스트부터 웹툰을 리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서재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야기. 스피노프에서 여러분만의 인생 웹툰을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만의 인생 웹툰을 찾아서 스피노프를 만들고 있는 동주의 대표 윤광식입니다. 네, 현재 웹툰 작가들은 플랫폼과 계약을 해야지만 연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플랫폼에 계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을 전혀 창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연재의 공간은 전체 웹툰 작가 중 5%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웹툰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신작 수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5% 안에 들지 못한 95%의 작가분들은 모바일 환경도 지원하지 않고 수익 또한 창출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은 매일 보는 똑같은 작품들로 인해 실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53%의 독자분들은 인기작이 아닌 본인 취향의 작품을 찾는 데 반해 현재 연재되는 웹툰들은 전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품성을 위해 획일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식 연재 작품이 아닌 작품을 보고자 해도 작가의 생계적인 사유로 불규칙적인 연재를 기다리거나 갑작스레 즐겨보는 작품이 연재가 중단되는 등 꾸준한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후원을 진행하고자 해도 플랫폼의 기능이 부재하여 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어렵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웹툰 작가라면 누구나 정식 연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독자라면 플랫폼이 선정한 획일화된 작품들이 아닌 다양한 취향의 웹툰들 중에서 골라볼 수 있는 무한한 연재 공간 스피노프를 소개합니다. 스피노프에서는 기존의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던 모바일 환경과 작품 결제 기능을 제공하며 보다 재미있게 후원하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후원 미션 시스템, 내가 재밌게 본 작품을 담고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서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한 스피노프만의 핵심 기능은 바로 취향 기반 웹툰 개인 맞춤 추천입니다. 현재 창작자 오픈 마켓의 경우 작품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업로드했을 때 조회수에 대한 기대값이 낮았기 때문에 기존 웹툰 작가들의 이용률은 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웹툰 맞춤 추천이 가능하며 독자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임을 명시하여 작가 세일즈를 진행하였고, 서비스 출시 이전부터 콜드메일 전환율 37%와 총 187명의 실력 있는 작가분들을 선정해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독자분들 또한 웹툰 추천에 대한 니즈가 강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음악이나 숏폼 영상과 같이 한 개의 회차를 소비하는 데 기회비용이 적은 웹툰 또한 맞춤 추천이 유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저희가 확보한 웹툰들을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MVP를 기획할 수 있었고, 테스트 결과 63%의 높은 추천작 열람률과 함께 51% 다음말 리텐션이라는 유의미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187명의 작가, 2,000개 이상의 컨텐츠, 1,000명의 유저 취향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시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다음 업데이트로는 스피노프 익스플로어와 스피노프 커뮤니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핵심은 독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웹툰들에 대한 리뷰, 평가, 키워드 태깅을 할 수 있는 웹툰 추천 카드 제작을 통해 저희들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550명의 작가, 10만 명의 회원 가입 수, 월거래액 5억 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스피노프의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후원, 구독,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후 플랫폼이 안정화된다면 저희들의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를 통해 자체적인 컨텐츠 밸류 체인으로의 확장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국내 독립 연재 시장을 시작으로 국내 웹툰 시장을 넘어 7조 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스피노프는 누구보다 웹툰을 사랑하고 소비하는 당사자로서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오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동주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가 기존 방송국을 대체하여 새로운 영상 컨텐츠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저희 스피노프도 현재 제한된 웹툰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이제 확장하여 새로운 웹툰 컨텐츠 시작을 알리는 웹툰계의 유튜브가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윤광식 대표님과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플랫폼들이 공급이 먼저야 수요가 먼저야라는 전형적인 닭과 달걀의 문제를 겪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작가분들을 모으신 것 같아서 너무 리스펙할 만한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은 사실 지금은 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같이 플랫폼도 순위가 쫙 정해져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CP사들도 작가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들도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타겟하는 작가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정식 연재 웹툰 플랫폼들 같은 경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인기 순으로 작품들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 순위 한 번 고착화되면은 새롭게 연재되는 작품들은 그 인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위권 작가분들은 상위권 작가분들과는 다르게 이제 월 평균 수익 160만 원 정도로 되게 낮게 벌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당장 초반에는 아예 수익조차 벌어들이지 못하고 정식 연재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작가분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정식 연재 플랫폼보다 더 많은 수익 기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플랫폼과 에이전시에서 가져가는 중간 유통 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작품 수와 고객 수가 엄청나게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하면 그 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희 팀은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왜 잘할 수 있는 팀인지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는 직접 모두 웹툰을 소비하는 당사자입니다. 내가 재미있는 웹툰을 찾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서비스 기획 전에 소비자들 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가장 독자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들 6개 정도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후속 키워드들을 이제 거기에 배치하여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금 계속 만족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잘할 수 있는 이유인데 아무도 현재 자유창작 웹툰들의 이런 키워드 태깅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작업은 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 팀은 실행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이렇게 좋게 봐주신 것처럼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작가분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연락을 드렸고 지금까지 총 200명에 가까운 작가분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빠른 실행력과 또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을 바탕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 언더독 마인드로 특히 이제 인디 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스케일업이 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 또 투자도 받으실 거고 결국은 돈이 되는 유명 작가 쪽으로 우리도 플랫폼으로서 좀 쏠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향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쏠림 현상을 피하기 위해 저희가 일단 설정한 것이 웹툰 매칭 과정이고요. 당연히 뭐 쏠림 현상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현재 연재되고 있는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쏠림 현상이 좀 극단적으로 심해져 있는 과정이고 비록 이제 뭐 인기가 없는 작품들이라는 말을 좀 쓰긴 그렇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작품들을 저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게 무한하게 컨텐츠들이 확장이 되다 보면은 저희도 스케일업 차원에서는 이제 캐시카우를 마련하거나 자금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인혁 심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과 사실 연관된 건데 이제 계속 태깅이 되면서 데이터가 고도화되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지금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까 추가로 프로덕트를 런칭하려는 이쪽에서도 프로덕트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 요소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뭐 AI나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독자들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왓챠 다들 써보셨을 텐데 내가 직접 본 영화들을 리뷰하고 태깅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웹툰은 지금 이런 문화들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좀 도입을 시도해볼 예정으로 다음 업데이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피노프 익스플로어와 스피노프 커뮤니티 기능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독자분들은 자체적으로 내가 재밌게 본 웹툰들을 키워드 태깅하고 남들과 리뷰하고 공유하고 팔로워를 모을 수 있는 좀 SNS와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좀 재미있는 요소들로 지속적으로 유저들의 유입과 함께 데이터들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이제 유저들이 추천 후 구독을 얼마나 전환되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그 지불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신 걸까요? 이제 지불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 다음 목표이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있는 그런 지불 행위들과 이제 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수치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시장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얼마나 유저들이 여기에 많이 지불을 할지에 대한 의사를 이제 다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균형 얘기도 나왔어서 플랫폼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작가분들이 일정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을 올리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후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서 지금 시장의 대표적인 네이버 웹툰의 뭐 기다리면 다음 주 무료 이거랑 카카오페이지에 컨텐츠당 결제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웹툰 자체가 팬덤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팬덤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후원 제도가 아직은 그런 빅 플랫폼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대부분 네이버 카페나 혹은 다른 기타 커뮤니티를 통해서 팬덤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저희 플랫폼으로 좀 끌어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저희도 물론 컨텐츠 결제와 이제 그런 그 구독 기능들 전부 다 있는데, 대신 팬덤 문화를 좀 더 활성화하고 유저분들의 결제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좀 더 재미있게 인터넷 방송처럼 후원을 하는 대신 그에 따른 리워드를 받고 뭐 내 이름이 작품에 올라간다던가 뭐 서브 캐릭터로 내가 들어간다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PPL과 광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 연재 계약을 하지 않은 작가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유입시키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름 우리 플랫폼에서 소비가 잘 될 것 같은 작품과 작가님들을 소싱하고 계실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컨택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소싱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초기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좋은 컨텐츠를 끌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대신 좋은 컨텐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저희도 결국에는 기존의 웹툰 플랫폼들과 똑같이 웹툰을 선정하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거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독자들이 실제로 보는지 그 수치를 정량화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한 달 내에 업로드 이력이 있는지, 조회수가 실제로 몇천 이상이 나왔는지, 좋아요 체크한 유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초기 타겟들을 먼저 선정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유저들이 이제 작가들이 겪는 문제, 대표적으로 독자들을 더 모으고 싶다는 웹툰 매칭과 수익 창출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세일즈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좀 높은 콜드메일 전환율을 기록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이제 작은 플랫폼들이 이제 우리랑 접근 방식은 다르더라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아닌 이제 웹툰 플랫폼들은 많이 있어 왔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좀 알려지면은 그래도 결국 네이버 들어가려고 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결국 그런 네이버의 좋은 소싱 채널로 전략이 되지는 않을지가 또 염려가 됩니다. 저희 일단은 네이버나 카카오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당장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쪽에서 연재를 했더니 네이버랑 카카오에 이렇게 정식 연재까지 될 수 있다 를 오히려 이용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당연하게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 오리지널 웹툰들을 바탕으로 뭐 기존처럼 정식 연재 계약을 하진 않겠지만 파트너십이나 혹은 기타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좀 막을 수 있는 거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신 또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게 된 게 정식 연재 공간이 앞으로도 많이 이제 확장은 안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1년에 많아봤자 한 5-6개 정도가 신작이 나올 텐데, 그 정도 수보다는 저희들이 공급되는 웹툰 수가 더 많을 거라는 이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6개 기업을 모두 만났습니다. 더 오래, 더 깊게 소통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늘 5시부터 아트홀 1관에서 네트워킹 세션 피날레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역장이신 신호정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스테이션 역장 신호정입니다. 제가 지지난번 추추데이 때부터 우리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기차역을 모티브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역장이라고 제 직함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나 스타트업 스테이션 역장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컴업이라는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컨퍼런스이고 컴업 자체도 뭐 헬싱키 슬러시나 그다음에 이제 뭐 테크크런치를 꿈꾸는 그런 그 큰 글로벌 행사이고요. 실제로 오늘 모든 발표도 동시통역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for the first time as a university 그리고 학교 기관으로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됐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컴업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저희가 마지막에 추출을 그 학교에 했었을 때 거의 300분의 투자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좁을 거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교 기관이어서 그런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많은 추추의 팬들 투자자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학생 창업에 있어서 그 IR과 추추데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각이 창업은 청년 신용 불량자를 창출하는 거다라는 그런 그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어떤 이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탄생하고 결국은 법인화되면서 투자를 받게 되면 청년 신용 불량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사실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 프론티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저희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학기에도 추추데이가 또 있을 텐데요. 다음 학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수팩소에서 모실 거고요. 그때는 지난번에 2년 반 전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추추데이를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 투자자님들의 그 네트워킹 세션도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 다음번 추추데이에 더 좋은 신선한 팀들과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깜짝 놀랄 그 발표를 해주신 모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과 격려가 느껴지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6개의 스타트업의 힘찬 도약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추데이는 봄과 가을 연 2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새로운 기업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이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